동남아의 하늘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국가가 무너지고 국민이 버려졌을 때 세상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을 가장 먼저 깬 건 의외의 나라였습니다. 작은 반도 작지만 굳은 결심의 나라. 그들은 말 대신 행동으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버리지 않는다. 그 한마디가 거대한 제국들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전 세계 뉴스는 한 단어로 물들었습니다. 코리아. 세계가 침묵할 때 한국은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결단은 바람이 되었고 그 바람이 이제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모니터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21조 원이라는 숫자가 화면 가득 깜빡이고 있었죠. 비트코인이 48시간 만에 증발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를 발견했죠. 한국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팔아넘긴 겁니다. 저는 콜 맥카이버입니다. 전직 미 공군 정보부 아시아 안보 분석관이었고 지금은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국제안보전략연구소에서 초국가 범죄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25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전쟁터에서 적을 받고 회의실에서 거짓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국가의 침묵이 가장 큰 적이었으니까요. 2025년 10월, 저는 푸놈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3시였는데도 대합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죠.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얼굴들이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사라졌어요. 일주일째 연락이 안 돼요. 경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모두 외면하고 지나갔죠.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날 오전 캄보디아 정부의 공식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총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일부 외국인의 불법 취업 문제일 뿐입니다. 곧 해결될 겁니다. 기자들은 아무도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나라는 거짓말을 팔고 있다고 말이죠.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이었죠.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걸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가 건넨 건 작은 USB 하나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즉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고문 장면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수십 명이 감금되어 있었고 그들의 얼굴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영상 속 한 청년이 카메라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제발 구해주세요. 그리고 화면 구석에 프린스라는 로고가 찍힌 계약서가 보였습니다. 저는 25년간 전쟁터를 봤습니다. 이라크에서 폭격 잔해를 받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 학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것보다 끔찍했습니다. 전쟁은 최소한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순수한 탐욕이었습니다. 인간을 상품으로 파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데이터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프린스 그룹, 캄보디아 최대 규모의 복합기업이었습니다. 카지노, 부동산, 온라인 도박을 운영하는 거대 조직이었죠. 그런데 그 이면엔 더 큰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21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48시간 만에 140개 계열사로 분산됐습니다.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돈이 흩어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 명단에 반복되는 단어, 한국인이라는 단어였죠. 다음 날 아침 국제통화기금 서버에서 경고 알람이 발생했습니다. 캄보디아의 부채 지수가 급등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가 통째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붕괴의 중심엔 프린스 그룹이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직접 향했습니다. 푸놈펜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고층 빌딩, 바로 프린스 그룹 본사였습니다. 21층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곳은 사무실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묶여 있었고 무장한 경비원들이 복도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범죄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화된 인신매매였던 겁니다. 그날 저녁 CNN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수백 명 실종. 그러나 국제사회는 침묵했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공식 논평을 피했죠. 외교적 마찰을 우려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외교부에서 긴급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국가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였습니다. 세계가 침묵할 때 한 나라가 말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사건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푸놈펜의 한 낡은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내부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 제 정보 요원 네트워크를 총동원했죠. 25년간 쌓아온 인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버 접속에 성공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단순한 기업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투자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파일이었죠. 그러나 내용을 열어보니 그건 투자 명단이 아니었습니다. 감금 리스트였습니다. 명단 속엔 수백 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상태가 표시되어 있었죠. 진행 중, 완료, 그리고 가장 끔찍한 단어인 사망이라는 표시도 보였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봤습니다. 김민준, 이서준, 박지우. 모두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꿈을 찾아 캄보디아에 왔다가 지옥에 갇힌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습니다. 조직화된 인간 사냥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국제 언론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CNN과 BBC 기자들이 모여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내보낸 헤드라인을 보고 저는 분노했습니다. 캄보디아 지역형 범죄 사건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지역형 범죄라니 말이죠. 이건 국가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저는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닙니다. 한 국가가 국민을 팔아넘긴 겁니다. 그러나 기자들은 제 말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진실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이 사안을 국가 안보 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외신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과도한 반응이라고 평가했죠. 그러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한국은 싸우려 한다는 걸 말이죠. 그들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감정적 반응을 이해하지만 외교적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반응이라고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냉소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한 나라의 결연한 의지였던 겁니다. 저는 다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프린스 은행 내부 직원으로부터 이메일 하나가 유출됐습니다. 현금 인출 불가라는 제목의 긴급 공지였죠. 저는 즉시 금융 분석 화면을 열었습니다. 캄보디아 은행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금 인출이 폭증했고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부도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푸놈펜 거리를 걸었습니다. 은행 앞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찾기 위해 밤새 대기하고 있었죠. 한 노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끝났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눈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뉴스를 켰습니다. 한국 방송이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죠. 우리는 국민을 반드시 구출할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데이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자금 흐름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지우려 하고 있었죠. 140개 계열사로 분산된 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패턴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건 경제범죄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걸 말이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인신매매 네트워크 분석이었습니다. 국제안보전략연구소에 제출할 자료였죠.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세상을 바꾸진 못한다는 걸 말이죠. 진실보다 이익이 우선인 세상에서 정의는 언제나 늦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국 정부는 또 다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72시간 내에 응답이 없을 경우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을 멈췄습니다. 72시간, 그건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밤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 어둠은 곧 끝날 거라는 걸 말이죠. 한국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각 오전 10시 한국 정부는 긴급 대국민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국가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했습니다. 이건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프린스 그룹 관련 15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즉각 압류한다. 저는 화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움직인 겁니다. 그것도 한국의 요청에 따라서 말이죠. 그리고 1시간 후 영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런던 금융당국이 프린스 그룹 계열사 140개의 영국 내 계좌를 전면 봉쇄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응징이다. 푸놈펜 거리는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은행 앞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찾으려 했지만 은행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프린스 은행 본점 앞엔 경찰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우리 돈을 돌려내라. 저는 그 광경을 드론으로 촬영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총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프린스 그룹과 관련된 모든 금융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말이죠. 저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프린스 그룹 본사 앞엔 경찰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물 안은 텅 비어 있었죠. 임원들은 모두 도주했습니다. 21층 사무실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컴퓨터는 모두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지우려 했던 겁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문서 하나를 주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 명단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태국 방송이 특집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예 외교가 동남아시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베트남 방송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한국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세계와 맞섰습니다. 주변국들의 시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겁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리포트를 정리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 방송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화면 속엔 한국 국기가 크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자막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국민을 지키는 나라, 대한민국.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미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국격의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가 푸놈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 전체가 어두웠습니다. 정전이 시작된 겁니다. 프린스 그룹이 운영하던 발전소가 멈춘 거죠. 캄보디아는 문자 그대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건 필요한 붕괴였습니다. 썩은 시스템은 무너져야 했습니다.
제 노트북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로부터였습니다. 맥카이버 선생님, 현장 상황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새벽 CNN 속보가 떴습니다. 캄보디아 총리 한국의 공식 사과 검토 중. 저는 그 헤드라인을 보며 웃었습니다. 검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항복한 겁니다. 72시간 만에 한 나라가 무릎을 꿇은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푸놈펜의 새벽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빛이 오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나는 지금 정의가 실현되는 장면을 보고 있다고 말이죠.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세계를 움직인 겁니다. 캄보디아 총리의 사과가 나온 지 48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국제기구 긴급 브리핑 회의가 열렸죠.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프랑스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과도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중립이라고 말이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중립을 지키자는 겁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손엔 내부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저는 스크린에 데이터를 투사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실제 피해자 통계였습니다. 공식 발표는 300명이었지만 실제론 1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47명이 사망했다는 기록도 있었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통계 왜곡입니다. 진실은 이미 묻혔습니다. 의장단이 긴급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휴식 시간,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프린스 그룹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맥카이버 선생,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저는 그를 따라 호텔 라운지로 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보고서를 수정하면 평생이 편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엔 당신의 과거 작전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약간 각색된 버전이죠.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커피잔에 넣었습니다. 협박과 뇌물, 그게 당신들의 언어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시아누쿠빌로 향했습니다. 캄보디아 남부 해안 도시였죠. 프린스 그룹의 주요 범죄 단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드론과 바디캠을 준비했습니다. 심야의 단지 외곽으로 접근했죠. 철조망 너머로 5층짜리 건물 10개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창문엔 철창이 쳐져 있었고 경비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드론을 띄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내부를 스캔했습니다. 각 건물마다 100명 이상의 인원이 감지됐습니다. 그들은 밤중에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경비 교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비상 통로의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이 정보는 구조작전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한국 측에 전송했습니다. 그날 새벽 한국에서 또 다른 성명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구조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일부 국가들이 캄보디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행 경보를 풀자고 제안했었죠. 그러나 한국은 거부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외교적 압력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저는 그 성명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국 측이 구축한 인질보고 체계를 분석했습니다. 24시간 한라인 현지 연락망, 긴급 대피 루트까지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연구소 내부윤리위원회에 소환됐습니다. 화상회의였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맥카이버, 당신은 너무 한국 편이 아닙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편이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저는 제가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화면에 공유했습니다. 피해자 명단, 금융거래 기록, 현장 영상까지 모두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편견입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위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맥카이버. 저는 그날 밤 푸놈펜으로 돌아왔습니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의심할 때도 협박이 들어올 때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엔 한국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구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정부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전체의 의지였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진실은 느립니다. 그러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제 노트북에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측 연락망에서 온 암호화 문자였습니다. 좌표 수신. 지하 통풍구. 인질 7명 확인. 저는 즉시 지도를 열었습니다. 시아누크빌 프린스 단지 3동 지하였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신호를 보낸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날 새벽 한국 구조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원격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통풍구로 접근하는 팀의 바디캠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됐죠.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대한민국, 고맙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7명의 한국인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프린스 은행 중간 관리자 한 명이 내부 고발을 결심한 겁니다. 그는 가족을 먼저 태국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비밀 접선을 제안했죠. 저는 푸놈펜 외곽의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피아 씨였습니다. 40대 중반의 캄보디아인이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프린스 그룹의 허위 채권 패키지 목록이에요. 저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수백억 달러 규모의 가짜 채권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권을 구매한 투자자 명단도 있었죠. 대부분 캄보디아 국민들이었습니다. 소피아 씨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도 이 채권을 샀어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넣었죠. 이제 그 돈은 없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소피아과 함께 프린스 은행 본점 금고로 향했습니다. 그는 직원 출입증으로 후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하 3층까지 내려갔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금고 안엔 서류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허위 계약서, 위조된 재무제표, 그리고 뇌물수수 내역까지 모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문서를 고해상도로 촬영했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국경지대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 지역에 한국계 NGO가 긴급 배치됐습니다. 그들은 탈출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임시 대피소를 설치했죠. 식수, 의약품, 그리고 소형 위성통신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현장 지휘관과 통화했습니다. 구조는 기술이 아니라 품위입니다. 그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며칠 후 동남아시아 언론의 프레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인 실종 사건이었던 헤드라인이 시스템 범죄로 변했습니다. 태국 일간지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프린스 그룹, 국가를 등에 업은 범죄 조직. 베트남 방송도 긴급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단어가 바뀌면 세상이 움직인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첫 구조자들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장면이 생중계됐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영상을 봤습니다. 한 청년이 가족과 포옹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전화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갈 수 있어.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헤드셋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 푸놈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빛은 균열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날 보고서를 작성하며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좌표 하나가 사람을 구했습니다. 양심 하나가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대는 국경을 몰랐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작은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승리가 쌓여 거대한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제 노트북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로부터였습니다. 12명 추가 구조 완료. 계속 진행 중.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명 한 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푸놈펜의 정전으로 도시 불빛이 꺼져서 별이 더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난다고 말이죠. 한국은 지금 그 빛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다음 보고서 제목을 적었습니다. 작은 밤의 승리는 거대한 아침을 예고한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이죠. 구조작전이 진행되던 어느 날 밤, 제 노트북 화면에 경고창이 떴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이상한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구조팀과 캄보디아 경찰 간 교전 발생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총성이 들리고 사람들이 쓰러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상의 화질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실제 교전이라면 흔들림이 있어야 하는데 카메라가 너무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영상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촬영 날짜와 위치 정보가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빛의 반사 각도를 분석했습니다. 그림자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타임코드를 역추적했습니다. 동일한 서버에서 업로드된 영상이 수십 개 더 발견됐습니다. 출처를 따라가니 중국 남부의 한 서버군으로 연결됐습니다. 그 서버를 운영하는 회사는 프린스 그룹의 자회사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편집했던 겁니다. 푸놈펜 시내는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짜뉴스를 믿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행 앞에 다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총 대신 편집 버튼을 눌렀던 겁니다. 저는 즉시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허위 영상입니다. 제작 스튜디오 위치까지 특정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포렌식 전문가들이 투입됐고 국제영상 분석팀과 협력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해시값을 생성하고 공증 절차를 밟았습니다. 진실은 느립니다. 그러나 지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날 밤 구조팀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하 통로를 통해 인질들을 탈출시키던 중이었습니다. 무장 경비원들과 마주친 겁니다. 저는 원격 지도를 보며 팀에게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회 루트로 이동하세요. 배수 펌프를 가동하세요. 배수 펌프의 소음이 발걸음 소리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팀은 제 지시를 따랐습니다. 펌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비원들은 지나쳐갔습니다. 제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구조팀은 무사히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11명의 인질이 더 구조됐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구조된 사람들 중 한 명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국 정부는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 포렌식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빛의 각도 분석, 그림자 방향 검증, 메타데이터 추적 결과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조작된 허위 정보임을 확인했습니다. 브리핑은 국제 채널에 동시 송출됐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모두 긴급 속보로 내보냈습니다. 허위 프레임이 붕괴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가짜 영상들이 차례로 삭제됐습니다. 시장의 공포도 완화됐습니다. 은행 앞줄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은 빠릅니다. 그러나 도착하진 못합니다. 저는 국제형사팀과 협력해 디지털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파일에 타임스탬프를 찍고 블록체인으로 원본을 보존했습니다. 공증기관에서 공식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 증거들은 앞으로 있을 국제재판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겁니다. 법은 느립니다. 그러나 패배하진 않습니다. 그날 저녁 구조팀이 무사히 복귀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팀 리더와 통화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맥카이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덕분입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가 프놈펜의 밤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엔 다시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력이 조금씩 복구되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진실의 봉인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편집은 삭제됐고 우리의 기록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제네바에 다시 있었습니다. 국제금융센터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 대표들이 모니터에 나타났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프린스 그룹 잔존 자금 차단건을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화면엔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건 자금이 아니라 범죄의 혈관입니다. 이 혈관을 끊지 않으면 범죄는 계속됩니다. 회의실이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합니다. 영국이 뒤따랐습니다. 동의합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제재가 통과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움직였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모든 해외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스위스,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까지 모든 조세 피난처가 문을 닫았습니다. 21조 원의 자금이 완전히 봉쇄된 겁니다. 저는 실시간 모니터를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재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날 오후 캄보디아에서 특별방송이 나왔습니다. 총리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모니터로 지켜봤습니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은 게 아니다. 역사가 그를 끌어내린 것이다. 서울에선 새벽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청사, 창밖으로 밝아오는 새벽빛이 보였습니다. 외교관들이 회의실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화면 너머로 그 절제된 품격을 느꼈습니다. 승리는 조용할 때 가장 강합니다. 그날 오후 동남아시아 각국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태국 주요 일간지가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한국식 정의가 아시아를 뒤흔들다. 베트남 방송은 특집 뉴스를 편성했습니다. 국민을 지킨 국가는 절대 패하지 않는다. 저는 각국 언론 보도를 정리하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옳았다. 정의는 수출될 수 있다. 저는 그날 저녁 유엔 본부로 향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보고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K-리졸브였습니다. 국가의 존엄이 국제규범을 다시 세운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였죠. 대회의실은 가득 찼습니다. 각국 외교관들과 언론인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지난 3개월간 푸놈펜에서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세계와 맞섰습니다. 그들은 외교적 압력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구조된 인원, 차단된 자금, 봉쇄된 범죄 네트워크의 규모가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K-리졸브입니다. 국가의 책임을 실천한 결과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오늘 국가라는 단어를 새로 배웠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훌륭한 보고서였습니다. 우리도 K-리졸브를 연구하겠습니다. 저는 그들과 악수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나는 정의가 승리하는 과정을 목격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다.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세계가 그 뒤를 따랐다. 제 이메일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으로부터였습니다. 맥카이버 선생님의 기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덕분에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저는 답장을 적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실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단지 기록했을 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나라의 결심이 세계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날 정의는 외교를 이겼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UN 발표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푸놈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거리의 혼란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외국 자본이 철수했고 국채는 폭락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긴급 개입했습니다. 거리의 청년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범죄와 싸운 게 아니라 무능과 싸웠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몰락은 소음으로 왔고 회복은 침묵으로 올 겁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비공식 구호 채널을 게시했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 예산의 절반을 캄보디아 재배분에 투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표문을 읽으며 전율했습니다. 응징의 끝에 그들은 손을 내밀었다. 그것이 한국의 방식이었다. 저는 노트에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일주일 후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K-리졸브 원칙 채택이 논의됐습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외교 프로토콜을 공식화하자는 제안이었죠. 미국, 영국, 프랑스가 공동 발의했습니다. 저는 제네바에서 그 회의를 참관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방식을 기록했다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저는 각국 안보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나라의 외교 매뉴얼에 한국식 대응 모델이 인용되고 있었습니다. 호주 외교부 문서에도 캐나다 안보 지침에도 K-리졸브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의는 전염됩니다. 저는 마지막 현장 방문을 위해 프린스 타워로 향했습니다. 붕괴된 21층 건물이었습니다. 옥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금이 간 유리병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멀리 하늘에 헬기 한 대가 날고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새겨진 구조 헬기였습니다. 저는 그 헬기를 바라보며 마지막 독백을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품격은 깃발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깃발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바람에 날리는 태극기를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25년간 세상의 어두운 면을 기록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한국은 나에게 빛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정의는 언성이 아니라 결단이었고 외교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푸놈펜을 내려다봤습니다.
캄보디아의 밤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잿더미 위에서 나는 한 나라의 품격을 봤습니다. 세계가 침묵할 때 한국은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목은 침묵의 회의록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개월간의 모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증언, 현장 사진, 그리고 제 소회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문장으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할까? 저는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나는 봤다. 한 나라가 국민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은 한국이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안보전략연구소에 전송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관계 교과서에 실릴 겁니다. K-리졸브는 역사가 될 겁니다. 저는 옥상에서 내려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싱가포르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탑승 게이트에서 마지막으로 푸놈펜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보였습니다. 기내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정의의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이죠. 나는 그 증인이었습니다.